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길병원 엄중식입니다. 어, 어제하고 그저께 백신 사망 사례 때문에 너무 많은 논란이 막 있어 왔고, 그래서 제가 좀 보통은 이제 강의 전에 슬라이드를 조금 더 정돈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좀 그럴 여유가 좀 없어서 어, 초안 그대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코비드 19이라고 저희가 영어로는 얘기를 하고 코로나19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언제까지 가냐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방금 요 모임 시작 전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유행 양상을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처럼 비교적 의료 인프라 또는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우리보다 나았다고 판단되는 나라들의 유행 양상을 보면 지금 뭐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가장 그래도 방역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의 10만 명당 환자 발생 숫자가 4천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400명 수준대거든요. 10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하고 우리가 지금 10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잘 맞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끝내야 될지는 누구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다입니다.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회 전체에서의 방역과 관련된 역량,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사회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 끝을 내기 어렵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는데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미생물이 생기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뭐 가깝게는 2009년에 신종플루 경험하셨죠. 그때도 전 세계적인 유행이 1년 동안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도 이 신종플루가 돌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이 자료로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타미플루,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치료제죠. 그 치료제를 처방한 사례만 400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이 그 당시 적어도 400만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혈청학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보진 않았지만 전 인구의 4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 정도가 감염됐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당시 신종플루는 사망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항바이러스제가 있었고 백신 접종을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큰 문제를 겪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항바이러스제나 뭐 어떤 백신 같은 것들이 없던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돌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전체 인구의 1%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2천만 명, 최대 5천만 명 정도가 1년 사이에 사망을 했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완전히 그냥 작동을 멈출 정도로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에서 가장 빨리 어떤 경제적 사회적 반등을 했던 나라, 그러니까 피해가 최소화됐던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입니다. 그때 미국이 전체적으로 방역이나 이런 것들의 상황이 유리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굉장히 큰 땅, 그리고 인구 밀도가 낮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산 시설이 막 커나갈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피해가 최소화되고 반등을 빨리 함으로 인해서 100년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이번에 얼마나 피해를 적게 입고 빨리 반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질서든 뭐 어떤 형태든 세계의 질서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새로운 미생물은 단순히 질병으로서 어떤 의학적인 영향만을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회 질서를 변경시키고 경제적인 질서도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20년 4월 달에
그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매일 1,6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단일 질환으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를 보는 건데 결핵이 3,0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금도 결핵이 계속 감염병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전 세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결핵 발생률이 높고 사망률도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이 발견이 되고 4개월 만에 한 6등까지 올라갑니다. 1,600명이 사망을 하고 9월 달이 되면 3,400명씩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호흡기 질환인데 왜 이렇게 방역을 갖다가 강화하고 난리를 치느냐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 표를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400명씩 죽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전쟁이 나도 그렇게는 안 죽습니다. 거의 뭐 어떤 그냥 강력한 폭탄이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2, 3천 명이 매일매일 죽고 있습니다. 그것도 통계적으로 잡히는 나라의 그 숫자지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는 저개발 국가나 이런 데서 사망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이 사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최근까지 한 전체 10개월 동안 400명, 450명 정도 사망을 했거든요. 굉장한 성과입니다. 굉장한 성과고 그 과정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고 노력하고 이걸 끌어왔던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운 바이러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사람한테 감기를 일으키던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모양이 동그란데 여기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는 게 튀어나와서 삐죽삐죽 있기 때문에 단면도 현미경을 보면 꼭 왕관처럼 보인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름을 썼고요. 사람에게는 이게 잘 안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 종류가 감기를 계속 일으켜왔고 2000년대 들어서는 사스라는 병과 메르스라는 병을 경험하면서 이 사스와 메르스의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증의 폐렴을 일으키고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 후베이 우한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국제 바이러스 분류위원회에서 2015년 이후로는 지역이나 인명을 제거하는 걸로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2019년에 새롭게 발견된 바이러스라고 해서 2019 nCoV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나중에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전적 일치가 매우 높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사스코비2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다음요. 영어로는 그 코비드-19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코로나19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병명은 코비드-19이고 원인은 사스코비2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중증의 호흡기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이게 RNA 바이러스인데 RNA 바이러스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RNA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세포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DNA로 변화해서 사람 몸의 DNA 구조로 끼어 들어가서 복제를 한 다음에 다시 RNA로 갑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이 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국 우한 지역에서 나타난 이 사스코비2를 S타입이라고 하고 이후에 점점 그 유행이 진행하면서 VLG, GHGR 이런 형태의 변이주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이 재감염 사례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변이주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실제로 치료제를 만들기가 어렵고 백신 개발도 너무나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전파 경로는 기침을 할 때 비말이 이렇게 튀면서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비말이 이렇게 뿌려진 테이블이나 뭐 손잡이 이런 것들을 만지면서 손에 묻었다가 우리가 그 손으로 눈, 코, 입 뭐 이런 데를 만지다 보면 감염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잠복기는 평균 4일에서 7일 정도입니다. 다음 주세요. 다음요. 보통은 미생물은 접촉, 비말,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다음 주세요. 이건 이제 사이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에 따라서 접촉을 통해서만 전파가 되는 게 있고 비말이라 그래서 한 1.5m에서 2m까지 전파가 되는 게 있고 훨씬 멀리 가는 그런
미생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훨씬 멀리 가는 것들이 공기 전파라고 의미를 하고 결핵, 수두, 홍역, 파종성 대상포진 이 네 가지 병이 전형적인 공기 전파가 되는 병입니다. 아까 결핵이 굉장히 사망률이 높다고 그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결핵 사망률 발생률이 높다고 그랬는데 공기 전파되기 때문에 적절한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십시오. 그런데 이 코비드-19 코로나19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비말 전파와 공기 전파의 개념을 좀 허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전파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비말 전파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정하게 물리적 거리만 확보를 하면 막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방역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코로나19의 경우에는 공기 전파 양상을 띠더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는 뒤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 오른쪽 까만 게 에어컨입니다. 이 에어컨 공기를 타고 도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에서 광저우 지역에서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 빨간 점이 첫 번째 환자고 빨간 테두리를 가진 원이 전파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래쪽 테이블에는 아무도 감염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전파가 일부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게 그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는 비말 전파 양상을 띠기 때문에 그 공기 흐름에서 벗어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지역의 그 스타벅스에서 굉장히 많은 감염자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이런 공기 전파 양상으로 전파가 된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방역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전파 조절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다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재생산 지수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데 통상적으로 인플루엔자 같은 병들은 독감이죠.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전파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파력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됩니다. 아직도. 그런데 코로나19는 대구 경북 상황을 보면 한 사람이 네 사람한테까지 전파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16사람, 16사람 64명.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이게 밀접한 접촉을 하기 시작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몇천 명씩 발생하는 사례가 이제 이런 아주 높은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기 전파를 특정한 조건에서는 하고 그리고 이런 전파력이 강력한 재생산 지수를 가진 바이러스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바로 퍼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지능을 가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다음 또 하나 방역이 어려운 점은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초기에 좀 제가 예측을 좀 잘못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도 받았는데 초기 중국 데이터를 보면 무증상 감염 전파 사례가 존재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 자체가 충분히 정리가 안 된 그런 자료였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사람 간 전파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믿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이런 감염병, 호흡기 질환이 사람 간 전파가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바이러스의 그 전파와 원칙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그건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전파가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좀 지워주십시오. 이게 뭐나 무증상 감염 상태하고 발병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진행하면서 심해지면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증상이 시작됐을 때 또는 시작되기 직전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바이러스 배출을 누가 할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증상이 시작될 때쯤 바이러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증상이 시작된 사람 중심으로 막아나가면 되지만 그 전부터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다라는 건 결국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주세요. 이게 무증상 접촉 후 전파 사례를 처음에 보고한 논문이고요. 다음요. 이게 이제 보시면 이 까만 선이 증상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를 측정해 보면 이 증상 시작 전부터 굉장히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고 오히려 이 질병이 진행하면서 바이러스는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또 하나 이제 방역에 굉장히 지금 고민거리가 될 만한 게 뭐냐면 재감염 사례입니다. 이 홍콩에서 최초 감염 사례가 재감염 사례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3월에 V형에 감염됐던 사람이 4월에 GH형에 또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어떤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면역이 생겨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를 그 보호하는 그런 보호항체, 중화항체라는 게 생성이 돼야지 되는 건데 변종에 따라서는 중화항체 형성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건 백신 개발에 굉장한 그 제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주의 깊게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확진자를 보면은 2009년에 신종플루가 돌 때는 전체 환자의 76%가 20대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고르게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연령층 또는 특정한 사회계층을 막아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고위험군은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들, 만성질환자 이런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흡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면역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포 면역이라는 게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포 면역이 떨어지면은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고위험군들이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웨덴 모델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고위험군 65세 이상 임산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격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도시에서는 수도권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단 면역, 군중 면역을 위해서 방역을 열자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스웨덴도 어차피 그 집단 면역의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방역 체계를 어려워도 끌고 가는 이유가 만약에 몇천 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매일 중증 환자가 그중에 일정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의료기관,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가 금방 한 1주에서 2주면 다 차버리게 되고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그렇게 되면 코로나19로만 환자가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중증 질환 환자들도 같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락다운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경제적 피해는 지금의 피해하고 비교할 수가 없게 커지게 됩니다. 증상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감기 몸살 증상들이 쭈루룩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감기와 인플루엔자 독감과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동절기에 지금 대비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증상으로 감별을 못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섞여서 돌면 재앙 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사망 사례가 계속 보이는데 실제로 역학적 연관성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망 사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00만 명 이상, 거의 1,300만 명을 어제 날짜까지 접종을 했는데 9명이 사망을 했고 그게 모두 백신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은 그냥 지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산술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3천만 명 접종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하면 한 30명 사망할 겁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그러면 인플루엔자 접종을 중단했을 때 유행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을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을 작년까지 맞춰왔는데 그래도 최소 1,000명씩 죽었습니다. 매년 겨울에 인플루엔자로. 접종을 멈추면 3,000명, 4,000명, 5,000명, 10,000명 이상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00명을 살릴 것이냐 30명을 살릴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세요. 예, 다음. 진단은 그 RT-PCR이라는 유전자를 잡아내는 검사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이 RT-PCR 대량 검사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빠른 검사 체계를 빠르게 검사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3T 전략이라는 게 가능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제 추적해서 트레이스하고 그 다음 트리트하는 그 전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이 RT-PCR 체계를 갖췄기 때문이고요. 지금 신속검사 키트 같은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신속검사 키트가 지금 보면 정확도가
좀 굉장히 폭이 높습니다. 한 20-30%에서 70% 정도의 정확도가 너무 변화가 심해서 이거를 그냥 자가검사 키트로 활용하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한 현장에서의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이 됐는데 나중에 이 PCR 검사를 했더니 음성인 경우, 또 음성이었는데 PCR 했더니 양성인 경우가 막 뒤섞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키트를 아직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예, 치료는 렘데시비어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있는데 얼마 전 보도를 보셨겠지만 아주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으로 진행하고 나면 렘데시비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중증 환자가 생겼을 때 치료가 어렵고 조기 종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 현황을 보시면 주로 70대, 80대에서 사망이 높습니다. 70대 사망률은 초기에 10%대에서 지금 6.86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근데 문제는 80대 이상에서의 사망률 20%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80대가 입원을 하면 4분 중에 1분은 돌아가시고 있는 거죠. 백신 치료제 개발 현황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중에 한 80-90%는 별로 가망성이 없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제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은 항체 치료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 아마 12월은 돼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서 현장에 적용을 하기에는 좀 요원한 것 같습니다. 너무 느리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백신을 개발해서 공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결국 외국에서 개발된 백신들이 확실히 안전성하고 효과가 증명이 되면 그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스페인 독감 100년 전 상황입니다. 이거는 발생률이 아니라 사망률입니다. 사망률이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낮게 사망률이 변해가다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사망이 이제 발생을 하고, 또 이것들이 잦아들었다가 일정 기간 있다가 재유행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급격한 그 증가를 보이면 모든 사회 경제적인 체계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플랫하게 만드냐가 결국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가능,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2009년에 신종플루 관련된 그런 국가 대응 전략을 보시면은 최초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기 시작해서 백신을 접종을 하는 데까지 2달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때 이 2달 반 동안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생겼고, 그리고 나서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재유행이 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치료제나 백신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다음 주세요. 예, 다음요. 코로나 유행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2-3월 달에 큰 유행이 한 번 있었고, 8월 달에 이제 그 광화문 집회 전후로 해서 유행이 또 한 번 크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계속 억제하고 있는 단계죠. 그런데 지금 우려 사항은 실제로 우리가 그 확진 환자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1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주 말 다음 주 지나면서 상당한 그 관심거리입니다. 이제 오늘 확진자 수가 3자리가 됐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수가 3자리가 됐는데 이게 주간 단위에서의 변화의 일시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다시 환자가 몇백 명 단위로 올라가는 초기 상황인지가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주세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2차 유행,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구 경북 이후에 정말 그 정도 수준의 큰 유행이 올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굉장한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방역을 워낙 잘 하다 보니까 항체 보유율이 0.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안 일어나고 잘 막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언제든지 대규모 유행이 가능한 그런 그 바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역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방역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유행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거리두기가 방역이 너무 오래되면서 이 다들 피로감이 너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또 이런 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주세요. 다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의 시나리오 1, 그러니까 한 번에 3만 명 정도가 발생하는 이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아주 플랫하게 가는 시나리오가 저희가 유행이 커지더라도 가장 바라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이러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시나리오 2처럼 한 10만 명이 갑자기 생기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면 거의 이 락다운 형태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짧게 빨리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는 완전히 새로운 감염병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왔던 그런 비말과 접촉이 주요 전파 경로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 전파가 일정한 상황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파력을 막기가 쉽지가 않고, 또 무증상 그리고 임상 초기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방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상 증상이나 징후로는 기존 호흡기 감염증하고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동절기의 인플루엔자 유행과 섞여서 돌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우리가 좀 최대한 끌어올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백신이나 항바이러스 개발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간 유행할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대응 체계를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